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대, 최소입니다. 1,8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죠. 그런데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 얘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선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강조한 건 사과지요. 이 부분 짚어보고,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정치권에는 이른바 창당 전문가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당을 여러 번 만든 사람? 당을 쪼개고 다시 합치고 만들고 하는. 예. 네, 그중에 한 사람 오랜만에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김한길 전 대표죠.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기도 전에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한 여성이 피살당했습니다. 올해만 5번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도 있었지만 결국 피살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같이 본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김정재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부드럽잖아요. 너무 이제 온화하시고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네. 예, 보기 드문 분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아니, 통하는 사람. 네, 아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이제 예.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김정님 되게 이제 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이시고. 아, 예. 또 들어주실 줄도 알고. 예. 예. 저보다 그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잖아요. 제가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기실에서 그때 그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누나다. 그 얘기를 김정재 의원님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좀 다 샜습니다. 근데 저보다 이제 이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럼요. 저보다 한 네. 10살 어려 보이시고. 예, 제가 지금 그럼요 하신 겁니까? 제가 과메기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포항. 제가 포항. 예, 아, 그래서 그래서 과메기를 또-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고 네. 첫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주제는 김만배 남욱 배임 혐의 기소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됐고 같은 혐의입니다. 먼저 혐의를 검찰에 기소한 내용을 보면 김만배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를 소유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여기에 공동 정범으로 이제 의유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배임 혐의가 됐는데요. 1,800억 원은 일단 이제 이 택지 개발에 대한 배당 이익이 651억 원으로 받고, 그다음에 5개 블록 수익 계약했던 5개 블록의 시행 이익을 최소 약 1,200원 가까이 이렇게 받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먼저 김정재 의원님한테 여쭤볼까요? 수사 결과 발표된 평가를 하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엄청난 그 부동산 비리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내버려두고 몸통에 대한 윗선 수사는 안 하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간 평가라, 수사 평가가 지금 중간 단계라고 하지만 예. 이 보면 공소장 내용에는 성남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위 대장동의 사건은 설계를 한 사람이 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부실 수사,
또 부실 수사, 늑장 수사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언론 보도된 다음에 뭐 16일이 지나고 또 20일이 지나고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예. 또 압수수색하지만 시장실은 안 하고 등등 뭐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다. 그리고 늑장 수사, 부실 수사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봅니다. 수사를 보면서 이제 각 당에서 예. 너무 이제 당의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아쉽다 그러고 민주당도 되게 아쉽습니다. 예.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기 남부청에서도 한 30명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검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경쟁적인 수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이게 진술, 범죄자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진술, 또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녹취록, 그거 쫓아가는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죠. 이미 배당받은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커피숍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그랬다던데 이런 돈을 따라가지고 계좌 추적을 하고 그리고 돈의 종착지가 어디고 그 종착지에 돈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고 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김만배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성이 있더라. 그래서 7천억의 PF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사람이 찾아왔는데 경제성이 있어서 7천억을 해줬다? 거기에 이제 곽상도 그렇죠, 의원이 예. 역할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그렇죠. 주장이죠. 그런 식으로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찰, 경찰이 어차피 이 수사는 특검 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50억을 받는 등 혐의가 있는데 왜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왔냐라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네. 이재명 후보가 몸통인데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아닙니다. 입장인 거죠. 저는 플러스 아닌가요? 2개 답니다. 2개 단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뭐 정계, 언론계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겠죠. 예. 50억 받은 사람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죠. 곽상도 의원도. 곽상 당연하죠. 근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 그럽니다. 수사 중인데 문제는 더 크게는 자금 흐름 당연히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사인한테 개인한테 소위 수천억의 이익을 남겨주게끔 이 설계를 한 이 설계의 장본인들 수사를 왜 안 하냐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꼬리를 자르면 이 수사는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 건너가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50억 수사 곽상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이 있다면 다 수사해야죠. 그게 예. 국민의힘이든 뭐 어떤 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옛날에 특검이든 누구든 그럼요. 간에. 예. 그런데 특검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국민들도 여기 같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잠깐 네. 이분 말씀하신 설계자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고 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전재수는 네. 반박까지 듣고 특검 얘기를 또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 전체 히스토리를 보자면 어떻든 민간 개발을 막고서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재명 시장,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민간 공동 개발을 했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해보니까 이게 비율로 나눠가지고는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업자들이 비용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성남시가 가져가는 몫이 적더라. 그래서 미래 개발 이익이 얼마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사전에 성남시 몫을 5,503억을 확정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이죠. 상당한 이익을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정책적 그렇죠. 판단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한 이제 설계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 자기네들이 뇌물을 썼는지 자기네들 이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구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에 맞는 특검이든 예.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 얘기는 또 저희가 많이 해와서 네.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박 얘기가 있는데 같이 들어볼게요.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조건 달지 말고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뭐 조건 없이 특검 수행한다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수행한다는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사족 붙이고 뭐 물타기 하고 심지어 물귀신 작전까지 쓰려고 하하. 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도 같이 해야 되는, 당시 이제 윤석열 주인 검사였죠.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합니다. 자,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하지만 이건 또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남욱 씨 같은 경우 이게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불법 대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주인 검사를 할 때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변호사로. 그러면서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드머니, 출발선에서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했는데 애초에 이것을 없애버렸으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에 맞게끔 어차피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범죄자들의 시드머니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타기도 아니고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이제 특검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번에 이게 참 특검을 하자고 깔끔하게 주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또 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 특검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불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특검하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서 쌍특검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 이 특검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저는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 이 특검을 하자고 서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고발 사주 의혹이란 단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검을 할 필요가 없구나 알아보니 윤석열이 전혀 관련이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 안에 그 대출한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거하고는 아주 먼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때 맡은 뭐 그 주인 검사가 그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하자 이러는데요. 이거는 너무 이건 어떤 말이냐면 대장동이란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가 생겼으니 대장동이 문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이건 저 수사를 지금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밖에 안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깔끔하게 그냥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이 대장동 특검 이거 같이 이재명 대장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은 해야 되고요. 특검 특검은 해야 해야죠. 됩니다. 예. 근데 이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이제 지주들한테 이제 계약금만 걸고서 대장동 전체 땅의 3분의 1을 삽니다. 근데 그 사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그 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제가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본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정말로 1% 정도 1~2% 예금이자 더 받으려고 거기에 예금 해놓은 분들 전부 우리 북구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주인검사가 수사를 할 때 전국에 걸쳐서 PF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수사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PF 110억짜리도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 1,800억짜리를 수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박영수 특검 변호사가 그때 당시 변호사인데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빚어진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단계에서만 지금 2014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만 수사를 하고 그 이전에 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말하자면 자금, 그 자금의
말하자면 출처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정쟁판으로 흐를 거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책적 우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보다는 이제 정책 경쟁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국민 여론도 확인을 했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좀 맡기고 후보들은 좀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입장입니다. 이번에 특검을 하자는 거 핵심은 대장동 사건에 정말 과연 몸통은 누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익을 수천억을 주게 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들고 나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가 부서졌어요. 예. 붕괴가 된 겁니다. 다리가 붕괴가 되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부실공사, 그다음에 그 부실공사를 뭐 자료를 건자재를 빼먹는다든지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벌하는 게 아니고 그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어느 해변에서 채취해 왔느냐. 그 해변 옆에 그 모래가 있었는데 그 모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지금 무리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건 없이 하겠다 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깔끔하게 사실 특검이 냉정하게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대선 전에 이게 실제로 마무리되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넘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특검 그대로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인데 고발 여쭤보면 사주요? 아니요 특히 대장동만 놓고 봐서 네. 사실 민주당이 이제 고발 사주는 별 관심 없죠. 이것보다는 고발 사주 대장동에 같이 걸려 있어야 이게 또 저희들이 좀 최근에 관심이 고발 사주는 당연히 관심이 있고 이건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제 곧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건희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사실은 이거는 그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그 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이 관여 안 됐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가 조작에 대부분 이제 돈 되는 전주가 있고. 그러면 또 그쪽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짧게만 거기에 그래서 그래 되면 반박을 이제 해주시고요. 고발 사주하고 주가 조작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자 그러면 물타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장동에서 갑자기 이재명 윤석열 대장동이라 그러면 국민들 이해를 납득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대장동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 네.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달면 이거는 아무도 공감을 못합니다. 특검도 깔끔하게 그냥 대장동 특검 그거 그냥 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좀 받으시죠.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의 당시 부실대축 의혹 관련돼서 이건 내 죄도 없는데 왜 하냐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은 대장동 특검 민주당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이번 주부터 여야 사이에 협상이 될 겁니다. 지금 국회 상설 특검법이 있거든요. 법은 있어도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서 그 협상에 따라서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만일에 죽어도 못 받겠다. 사실 지난번에 김병민 대변인,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 말에 하면 이걸 왜 하냐. 죄도 이해를 할 없는데 수가 없죠. 예. 라는 입장이지만 정하겠다고 한다면 까짓거 해라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근데 한번 말을 했지만 정 못 받겠다면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받는 거는 그건 아니죠. 저희들도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정치 공세로 될 수도 제 있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특검을 해야 돼. 예. 그럼 이제 김정진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인 검사로서 이 부실대축의 그 조모 브로커잖아요. 조모 브로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꺼리낄 게 없으면 사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까짓 거 같이 하자.
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문제가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이제 끌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나 저나 둘 다 이건 지도부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결정을 할 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꺼리낄 게 없기 때문에 특검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수사해서 우리 저 이재명 후보님의 실체를 정말 한번 밝혀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확 찢는 것도 아니고 확 찢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서늘해지면 이준석 원래 이준석 대표님, 대표의 얘기죠. 대표님의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정치를 예. 그렇게 너무 쟁투하듯이 하실 예. 필요 없고 뭐 한 대 때리면 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정치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정고투 고군분투해가지고 그나마 5,503억을 확보를 해놨더니 공공환수를 왜 적게 했냐 지금 이런 비판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의혹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 공동개발을 다 보면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들이 뻔히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아니, 어디선 이 대박 나고 부분은- 어디선 이 쪽박 차고 뭐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긴 계속해서 하죠. 이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딱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그 민간 개발이라 하는데 그거 알고 보면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 그러냐면 5,500에서 뭐 다리 놓고 어디에 뭐 했다 했던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거 민간 개발하면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1,800억 정도를 그 성남시가 이익으로 확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51%를 가졌으면 51%에 맞게 이익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왜 7%밖에 투자하지 않은 민간이 예. 왜 78%, 80%를 가져가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 민간 개발을 하든 어떤 개발을 하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나눴어요. 그런데 왜 대장동만 왜 적게 가진 7%밖에 안 가진 민간이 그만큼 싹쓸이를 해가냐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갈 아파트 값이 오른다든지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성남 그 개발공사 가져갈 돈을 못 가져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배임 사실 이야기가 그 나오는 얘기를 또 거거든요. 저희가 양측의 그래서 주장이 첨예하게 이게 다르고 계속 많이 자꾸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안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네. 5,500억 아니, 뭐 그러니까 김정진 하늘이 내린 무슨 이거는 제가 이럴까봐 초반에 그러니까. 분위기를 서로 칭찬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이제 민간 개발하면은 당연히 뭐 기부 체납하고 또 그 말 우리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해봐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개발법상의 결합도시 사업이 최초로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해당 개발 부지 내에 하는 것이지 해당 개발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고요. 제1공단 공원을 한 것은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화가 도시개발법에 나는 의한 결합도시 아니,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이지 네. 당연히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마치 공공환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네, 이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논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 부분은 저는 제가 대장동 짧게. 주민이라면 저는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개발해서 돈 벌어가지고 왜 딴 동네 줍니까? 사실은 통상은 우리 동네 개발해서 뭐 거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값 그 싼 예를 들면 싸게 땅을 사서 사람들 내보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냥- 아니, 갈등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합도시 아파트가-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트 모범적인 값을- 거죠. 아니죠. 그런 갈등 공공이- 때문에 아니죠. 그런 관이- 갈등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결합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단 한 번도 적용이 안 관개발을 했기 됐는데 그렇게 한 때문에 거예요. 공공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공 수용을 한 겁니다. 싸게.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저도 많이 토론을 하셨을 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행정하는 사람들이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얘기를 여기에 난 이걸 저쪽으로 뺏긴다. 그 갈등 때문에 이제 결합도시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큰 틀에서 이제 그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구도심과 이 저 신도시 사이에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그런 방식의 결합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은 또 촉진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양측에 저 뭐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가 몸통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오늘 저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두 분이 갔었는데요. 저렇게 자리가 바로 대선 후보니까 같이 배치가 됐었고, 예.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앉아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좀 뒤에 와서 인사하고 앉아 있는데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말을 좀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재수 의원님 혹시 어떤 얘기 했는지 그래서 아십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썰전 나오기 전에 네, 지금 뭐 얘기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또 마스크를 쓰니까 입 모양도 모르겠고 저희가 보통 입 모양 보고 추측하는데 제가 굳이 뭐 추측 안 하셔도 안 해도 돼. 대략 뭐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략은 알겠는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후보 비서실장 그다음에 후보 수행실장하고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역 수칙을 아주 강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후보자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통제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러는데 아마 저랬을 겁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서로 아마 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사치레로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바쁘시죠? 네. 건강관리는 왜냐면 어떻게? 저희들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럼 저기서 이제 인상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두 분이 페이스북에 쓴 것만 놓고 보면 그 본심을 두 분이 앞서 장신 영상을 다시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피디님. 보면 뭐 아이고 큰일 났네요. 특검하면 깜빵 가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냐고 당신이 몸통이잖아요. 이 얘기하는 게 본심 아닙니까 원래는? 아니 그런데 일단 페이스북에 서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치인들은 일단 저렇게 카메라가 비치잖아요. 그럼 예. 다 알거든요. 카메라를 비치기 때문에 이 선수같이 의식을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그 우리 예. 앵커님 생각과 다르게 덕담을 서로 나누면서 고생 많다고 아마 서로 위로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네. 웃으면서 덕담을 나눴겠지 네. 하고 있는데 입 모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특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북에서 그렇게 세게 싸우고 왔는데 저 자리에서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아유, 아니 특검 이럴 수는 받으시는데. 있어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성남에 그 지검에 있을 때 예. 분명히 변호사로 여러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후보를 보고 아 참 반갑다. 첫 번째 만날 때그 얘기를 몇십 년 했죠. 만나냐 이랬더니 뭐 속칭 모른 척 내가 뭐 처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왜 그러셨죠? 이랬더니 본인은 뭐 형사재판 안 했다. 그 조폭이나 마피아 이런 연루 나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이거를 얘기하시려고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은 이랬을 수 있죠. 왜 그때 모른 척 하셨어요? 근데 저희 현장에 사람을 너무 한쪽으로 못 놔.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뭐 네, 전체 대서관 사람들이 없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좋은 이제 덕담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서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하면 일단 웃으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뭔가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그렇게 아무튼 친한 모습을 두 네, 분이 연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몸통과하고 깜빵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이 사실 저런 자리에서 만나서 특검 받으실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문제 있잖아요. 우시면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이 후보만 받으세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저 이제 행사장 성격이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서로한테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회를 가상으로 그린 영화를 기억이 나는데 만약 그런 모습이었다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론조사인데요. 0.5% 초접전 들쑥날쑥 여론조사로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0.5%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13%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좀 많이 줄었어요. 먼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나왔던 이건 이제 ALS 조사고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도 11%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며칠 만에 확 바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아니 저렇게 초접전이란 걸 안 믿는다는 안 믿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천지가 개벽한 것도 아니고 예. 지난주에 13% 차이 났거든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KSOI. 근데 일주일 지나서 0.5% 차이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동선에 예, 그럼 아니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웃으신데요. 확실하게 지고 있다가 아니 저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확실히 지고 분들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거품이 꺼졌다. 역시 아유. 컨벤션 거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시 전재수 의원님은 역시 전략가십니다. 네. 네. 전략가가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지금 누가 제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금 뭐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럴 일이 없죠.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려면 그 추진 세력은 민주당이 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 모습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이 되겠냐.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전환 하되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대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대전환 시동은 걸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께 내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재수 의원님은 이제 믿지 않는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 지난번 게 이상했던 거야. 아니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얘기 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속으로는 이게 뭐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다가 현실을 둘러보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신발끈을 다시 믿을 수 없죠. 동여매고. 그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론조사에 1위 1비해서는 안 되죠. 예, 1위 1비 통상은 뭐 우리가 대선 한 4개월 전, 100일 전에 결정된 것이 그대로 간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민심이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민심은 첫 번째는 저는 오만하면은 바로 철퇴를 가한다.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진정성인 것 같아요. 민심은 다 압니다. 요새. 예. 이게 쇼를 하는지 정말 저 사람들이 느끼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지를 요즘은 정말 너무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좀 낮출 수밖에 없고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저는 패널 요일 패널들 예. 중에 제일 겸손하신 두 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전만 해도 대장동은 당신들이 몸통이야라고 하셨던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 내 탓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론조사 앞에서만큼은 저희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평가를 그렇게 아주 매섭게 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진즉 그러면 두 분께 미리 네.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좀 그걸 짰어야 되는데 저희는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 아니 저희는 이랬겠거니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게 있거든요. 아, 예. 물론 여론조사에 일일비하는 건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로우키 지금 전략이 혹시 조금 먹혔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선 이후에 지지율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 얘기로는 저희도 쭉 취재를 해보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니 맞는 분석입니다. 아, 예.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 믿는다면서 아니, 맞는 안 분석이라고 믿어요. 안 해야지. 믿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변해야 되고 예. 그러나 아직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사 0.5% 접전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또 오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이고 이 여론조사 수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맞죠, 사실은. 저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난주에 굉장히 10% 이상 차이가 나면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층은 결집을 합니다.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그 후보께서 상당히 다 많이 물러서셨어요. 뭐 그거를 지금 재난지원금도 처리를 지난주 했죠. 목요일 날 예, 전국민 예. 재난지원금 그것도 처리를 했죠. 정책을 철회했죠.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도 물론 조건을 안다는 듯 다는 듯 달긴 했지만 아무튼 예. 수용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나라는 그런 국민들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런 예. 것도 있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그래요. 국민들은 내부에서 그게 합리적인 그 논쟁이든 충분히 그 과정에서 있을 만한 논쟁이든 따지지 않고 뭔가 갈등이 표출이 되면은 저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구나 이래서 실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건전한 그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논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야 논쟁뿐만 아니라 자체적 논쟁을 해서 건설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논쟁하려고 그러면은 갈등이다, 파열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가고 국민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생활도 하루하루 뭐 이렇게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저쪽 싸우는 거 있으면 그렇죠. TV에 싸우는 뭐 거 정치인들 있으면. 싸우고 있으면 좀 그래서 그런다는 아마 말씀이시죠? 저희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네. 이재명 후보가 약간 태도가 변했던 부분 그건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네.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희 강지영 아나운서가
근데 이제 혹시 거품까지 그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네. 분석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보고? 사실 해봤는데 분석을? 처음에 두 분이 다 뭐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나왔으니까. 네. 애써 하셨는데 예. 한번 보고. 그렇죠. 예. 강정 아나운서가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이 세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독자 행보 중인 홍준표 의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불행해질 거라 하기도 하고 윤 후보의 전화에 할 말이 없다며 받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간의 갈등에 입당 때 패싱당했다는 이야기에 최근 윤 후보가 2030 정책을 당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어떠냐고요? 윤 후보는 이른바 삼김 선대위 출범 공식 발표를 했지만 정작 오늘 선임안에는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두 분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선대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 구성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시나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두 사람의 힘겨루기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예, 일단 바로 현안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화면에서 확인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분위기를 보면 화가 잔뜩 나 있거든요. 아,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 거의 뭐 못 간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예. 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 뵈면 밀당이 어차피 귀재잖아요. 예, 밀당이 귀재면서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내시고 예. 예, 그러면서 종국에는 승리하는 음.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뭐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조정 단계인 것 같고요. 밀당이다, 이건. 예, 선대위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선대위가 굉장히 지금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가 외연 확장, 그다음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역할을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도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 총선에도 민주당으로 가셨을 때도 경제 민주화였어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게 결국은 불평등 격차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사회 복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 키를 잡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또는 지금 김한길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후보께서 윤 후보께서 직접 만나고 돌파형이거든요. 약간 설득과 돌파형인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 뵙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해서 오케이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것 말고도 다른 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또 더 큰 틀에서의 인선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좀 하루 이틀 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뭔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통합,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하니까 뭐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을 내세워서 잘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1940년생에 1999년도에 제11대 국회에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1981년도. 1981년도 11대 국회의원. 81년도.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953년생이신데 99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하셨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죠. 이제 역량과 뭐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마 거의 소진이 다 됐을 겁니다. 된 상태에서 과연 이분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다음에 정치가 예능이라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것을 밀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정치가 예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밀당의 더 정확한 표현은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권력투쟁이다. 맞겠죠. 예. 뭐 짧게 이건 저는, 윤석열 네. 선대 얘기니까 국민의힘 지금, 김정지 의원의 짧은 반박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보니까 지금 굳이 나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뭐 올드 보이들이다, 예. 그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송영길 대표가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예, 근데 했었죠. 송영길 대표님은 왜 이준석 대표 나이는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 평균 나이를 높이려고 이준석 대표 36살 우리 이준석 대표를 굳이 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선대위는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는 사실은 물리적인 그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대기실에서는 내가 누나다. 왜냐하면 생각이 얼마나 정말 개혁적이냐 중요한데 예. 김종인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들보다 경륜 있는 4선, 5선 의원님들보다 굉장히 세상 예. 변화에 민감하시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오히려 더 먼저 주장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믿어 의심치 나이는 않은데 숫자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은 중도 외연 확장, 김한길 의원님은 뭐 좀 예.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 또 김병준 위원장은 정책 부분 보강하고 그다음 나머지 또 젊은 분들 계속 지금 예. 영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올드하다는 걸로 일단 평가해서는 김종인 안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일부 보도하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는데 본인 얘기만 하고 갔다라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에 따라서 그런 불만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인데 이른바 이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이 함께하는 국힘 선대위 지도부 잘 꾸린 건가요? 묻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연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정체성이 뭐냐? 잡탕밥이라고 홍준표 의원이 네. 규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잡탕밥이 중국 요리 중에 비싸긴 합니다. 맛도 비싸고 있고. 맛도 있어요. 네. 맛도 있고 안에 근데 재료만 표현은 이제 안에 일단 잡탕이 재료만 나는 거죠. 안에 재료가 좋으면요. 이 재료가 좋으면. 잡탕밥이 이 원샷 원킬이라고 한 번 아. 먹어서 영양도 채우고 좋습니다. 저는 아우. 잡탕밥 좋아합니다. 잡채밥보다 잡탕밥 좋아합니다. 잡채밥보다 잡탕밥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그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비빔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빔밥 그 맨 처음에 당선된 첫 그 연설에서 했는데 예. 안에 재료들이 얼마나 잘 맛있게 살아 꿈틀거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안에 이번에 구성원들이 자기 예. 역할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선대위를 활력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뭐 잡탕밥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탕밥 좋다. 중집에서 잡탕밥은 비싸고 맛있습니다. 근데 정치에 있어서 잡탕밥이라 하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이제 잡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셨다 그래 보고 예. 성자로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패자인 홍준표 후보에게 더 정성과 공을 들이셔야 되죠. 더 찾아가셔야죠. 오히려 김한길 김병준 여기보다 더 좀 해서 그런 이제 성자의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홍준표 후보가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테고 이제는 더 이상 늦었습니다.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일단 뭐 전화를 안 받으신다니까. 아니, 근데 집으로 홍준표 가야 되네. 집으로 찾아가야 우리 되네. 홍준표 대표님께서 미스터 쓴소리이시긴 하지만 네. 굉장히 유연하세요. 또 쿨하죠. 그래서 쿨합니다. 정말 쿨하고 지금 저렇게 2030 플랫폼에서 쫙 활동하시다가 그래 정권 교체 내가 중심에 설게 이러면 바로 또 들어가시는 분이라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TV조선이 주최한 한 포럼에 글로벌 리더십 포럼인가요? 참석을 했었는데 프롬프터가 아마 준비가 안 됐는지 저희가 사진이 준비가 되는데 뒤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2분간 침묵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터 없어서 연설을 못한 거 아니냐. 요것만 혹시 잠깐 여쭤보도록 프롬프트가 없어서 연설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 볼 때 이런 행사할 때는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방식을 정하잖아요. 예. 그냥 프롬프트를 가지고 하는 연설 행사였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프롬프트가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행사 안내하시는 분이 좀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민주당의 뭐 부의장님하고 보니까 뭐 프롬프트 없이는 얘기도 못 하냐 이러는데 제가 만나본 윤석열 후보는 이게 좀 이런 얘기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박찬 그 야구 선수 누구죠? 박찬호 선수요. 박찬호 선수 비슷합니다. 아, 정말 그래요? 많이 하세요. 말씀을 진짜 말씀을 잘하시고요. 네.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9년 동안 재수를 9년 하셨잖아요. 재수가 아니죠. 그 고시 공부를 9년 동안 재수 전재수 원님 지금 앞에 있고요. 9번 고시가 안 되셨다 그러는데 구수하셨죠. 예. 구수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그냥 잡지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지금 그냥 이 행사가 이런 행사의 행사여서 좀 해프닝이었다. 기다린 뭐 거였죠. 김정재 의원님이든 저든 이제 여야를 뭐 대신해서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후보를 좀 이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우리 후보가 잘못한 거 좀 쉴드도 치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공감을 못 얻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한두 분만 해도 프롬프트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앞에 인사말이라도 쭉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프롬프트 올라오는데도 프롬프트 보지도 않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행사에 이제 뭐 다 외우고 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단 뭐 것이 경험도 좀 공감을 얻는 적었기 데는 때문에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요. 자, 안내하시는 그러면 멘트를 잘 따르신 거죠. 사회자의 안내 멘트. 사회자 멘트를 잘 따른 거죠. 좋은 출연자인데 사회자의 그럼요. 멘트 잘 사회자 따르시네요. 멘트를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눈에 띄는 썰들 말을 모아봤습니다. 썰픽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보시죠. 썩은 술, 덜 익은 술, 섞은 술. 놈놈놈에 이어서 술술술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을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푹 썩은 술, 윤석열 후보는 덜 익은 술, 안철수 후보는 막 섞은 술이라며 결국 세 가지 술 다 마실 만한 술이 못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전에 안철수 후보 측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세 후보를 모두 깎아내린 건데요. 문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술에 비유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보시죠. 해경벨트는 안전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누군가 이 후보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역시 주인공은 아내 김혜경 씨였습니다. 이 후보가 앞으로 넘어질까 뒤에서 꼭 잡고 있던 아내를 해경벨트라 칭하며 이재명은 안전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요즘 부쩍 아내와의 금수를 자랑한 듯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내외를 겨냥하는 걸까요? 이리 보시죠.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관전평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선 빛바랜 개살구, 한가로운 팬미팅, 혹평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조금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 2년 만에 진행된 대통령 대국민 소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지영 아나운서 썰픽 들었는데요. 두 분이 이제 뭐 하실 겁니까? 하나 팩해서 촌철살인 저는 들어가시나요? 해경벨트. 해경벨트. 예.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해경벨트. 저도 해경벨트 네, 할까요? 제가 해경벨트. 들어보니까 해경벨트로. 예. 아니 그렇죠.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전재수 당신 일은 별론데 당신 부인 보고 내가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요. 가만 듣다 보면 이제 좀 이제 예.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는데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집사람 덕을 많이 봤구나 예. 그런 생각을 덜 하는데 선거 때가 되면 뭐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자기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사모님이 이제 선거에 이제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뭐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그러면 아내분 덕에 부인 덕분에 당선이 되는데 예. 뭐 세비를 나눈다거나 뭐 이익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전액 다 갖다 바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경벨트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뒤에서 이제 잡았잖아요. 굉장히 다정한 모습인데 저것만 딱 놓고 보면
자꾸 뭐 집어먹지 마세요. 많은 분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뭐 자꾸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 어떻든 이게 해경벨트를 누가 이제 이름을 졌는지 굉장히 잘 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김혜경 그 사모님의 덕은 많이 보는 것 같다. 덕 정말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활용을 많이 하지 않나, 너무 감성에 호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민주당 그 선대위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사실 본인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많이 듣고 있는 형수 욕설 이런 걸로 이미지가 굉장히 그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김혜경 여사님이 낙상 사고 났을 때도 그런 루머, 가당찬 루머가 막 돌기도 했었는데 아마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아내를 많이 팔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다 좋은데 이제는 국민들은 사실은 안 물어봤거든요. 안 궁금해하거든요. 안궁이라고 그러나요? 그래도 대선 후보의 부인이니까 뭐. 근데 더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이제 차라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을 밝히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정말 미래를 위한 이제 정책을 대통령 후보면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아내는 좀 그만 팔아라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든 또는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인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서울시든 국회든 여기에 이제 공식 직제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선출직 공직자 중에 공식 직제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게 영부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몸입니다. 후보가 뛰는 것 이상으로 사모님들도 배우자들도 뛰기 때문에 국민들께 자주 좀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뭐 사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김건희 씨도 곧 나올 거라고 뭐 배우자 포럼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자 포럼은 사실은 김건희 그 여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왜 우리 당에 뭐 여성 위원장이 원래 있는 거죠. 그 어느 당이든 간에 민주당이든 그 배우자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에 관심인 거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전혀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구설이 많으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이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보도자료로 이제 사진을 첨부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형태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 근데 전에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해 들었어요. 아마 저 활동은 당연히 할 거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우자들은 당연히 함께 하죠. 부부가 당연히 하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혼자 하니까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제가 배우자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또 메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들은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서나 열심히 하니까요. 그 김건희 그 여사님이라고 그래요. 배우자 씨, 김건희 씨도 김건희 씨도 곧 이제 또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싶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기 앞서 이제 윤석열 선대위의 문제점들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선대위 얘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는데 다음 주제는 바로 이재명 선대위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주제를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내로남불식의 남 탓이라든지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도 반성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선대위는 이재명의 사과로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의해서만 네 번을 사과했다는 말도 있고요. 앞서 화면에서 약간 울먹였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딴데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울먹인 건가요? 아마 현장에 가면 저는 느낌을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자주 가야 되면 현장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정이 울컥했을 거고 이재명 후보가 반성을 하셨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민주당이 왜냐하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3번은 안철수 후보 되겠죠. 나중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정의당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이 그럼 그래 되겠죠. 그런데 기호 1번은 이재명인데 기호 2번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기호 2번은 반민주당이에요. 윤석열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싫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쇄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이 선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후보든 당이든 더 쇄신하고 더 사과하고 더 국민께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잘못을 그러니까 계속 잘못 안 했다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사과를 하셨는데 잘못을 안 했다는 정확하게 잘못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게 오늘 이재명 후보의 처음에 잘못했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셔야죠.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냥 뭐 저렇게 울컥 감성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선대위도 보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안 뛰고 메머더급이어서 이게 뭐 너무 큰 코끼리여서 잘 안 움직인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본인 리스크가 큰 거예요. 본인 잘못, 내 탓이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탓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이렇게 선 긋기 시작하는데 본인 탓을 하셔야죠. 말씀을 잘 저는 반영하도록 이재명 하겠습니다. 선대 얘기니까 짧게 한마디만 김정재 의원님 말씀을 네, 잘 저는 받아서 그래야 될것 저희가 더 쇄신하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화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낮은 오늘 자세로. 아주 훈훈합니다. 서로 공격하다고도 제 뼈를 먼저 깎겠습니다라고 그래야 하는데 됩니다. 저는 뼈가루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쩍 추워진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성대 뉴스 썰기는 뜨끈뜨끈한 주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전문가 김한길의 다른 길. 리모델링 하니까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정치 뉴스에서 김한길 전 대표를 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윤석열 선대위 새 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야기는 정권 교체가 시대 교체,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 선대위 직을 수락했습니다. 새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직을 수락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에 따르면 이 역할 앞으로 그 선대위가 아니라 윤 후보 직접 산하에 그러니까 별도 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의 열망은 같지만 아직 우리 당과 함께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선거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정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아니라 중도층,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떨어져 나온 그런 층을 규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후보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분석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의 대상도 쉽게 얘기하면 반문.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영입 대상이다, 포섭 대상이다라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건강 문제로 정치권을 떠나기 가장 마지막 했던 게 바로 지난 대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 유세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 반문, 비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김한길 전 대표가 단순히 외연 확장, 인재 영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정계 개편 같은 것에도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다 바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분이 움직이면 보통 정치 세력이 재편됩니다. 주로 창당 전문가니까 대선 전의 가능성도 있죠.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새로운 정당이다, 이런 걸 연출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러면 재창당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우상호 의원의 분석도 그렇고 이력을 봤을 때도 사실 반문 인사들 규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 정당을 창당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길 전 대표 이력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좀 독특한 이력입니다. 특히 야당 정치사, 정당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정당 구조조정 전문가 또는 당 리모델링 전문가, 그다음에 창당을 여러 번 했던, 창당을 다수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당 리모델링도 했었고 또 정계 개편을 기획했던 전략통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2007년 대선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선도적으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중도개혁 실용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무려 탈당과 창당을 8번이나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당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당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탈당했다, 창당했다, 다시 합당했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8번이나 주도적으로 했던 게 8번이나 된다는 얘기죠. 탈당, 창당, 합당 8번 주도. 자, 어쨌든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정치 욕망 때문에 당을 분열시키거나 해쳐모여야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정당사를 보면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아마 몇 명 있을 거예요. 탈당, 창당을 밥 먹듯이 했던. 하지만 이제 그런 정치인들과는 좀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길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007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당시에 자, 김한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기획창당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으로는 2007년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이후에 나가서 야당을 새로 창당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이 당이 흡수가 되면서 야권 통합이 돼서 대권을 치릅니다. 물론 패하긴 했었죠. 자, 두 번째 사례도 있죠. 2014년 3월.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신당 창당을 준비하던 안철수 후보를 아예 데리고 들어와서 합당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세력으로 이제 통합을 시켜서 야권 통합을 하고 그해 지방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 자체가 크게 분열이다, 이런 평가는 나오진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리모델링했다 또는 구조조정을 통한 야권의 어떤 강화 차원으로 해석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나오는 분석들만 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김한길 전 대표는 정당이 어려울 때 선도적으로 판을 흔들어서 신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이 앞서 두 사례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인 2016년 초에 또 다시 한번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으로 가는데 목적은 또 비슷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갔지만 아신 것처럼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야권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 총선을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표의 어떤 리모델링이 좀 실패하는 상황이 되고 이후에 사실상 정계 은퇴로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김한길 전 대표의 이력을 볼 때 이번에도 혹시나 야권 연대 또는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어떤 연대 무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자, 김한길 전 대표와 좀 그 측근이라고 보이는 임재훈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한길 전 대표가 합류했지만 국민의힘의 재창당 논의는 없다. 다만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지면 안철수 대표 등의 연대
나 통합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김한길 대표와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가능성에 두고 영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한길 전 대표가 대표적인 반문 인사이긴 했지만 민주당 대표 또한 야권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나요? 그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입 시도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실상 반정계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제발 그 윤석열 후보 측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런 어떤 만류나 부탁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선택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반문을 위한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김한길 대표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공유했기에 결합시킨단 말입니까? 그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다 함께 뭉치자.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문연대, 반문집합체라고 하는 평가 외에는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권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정치 인생 내내 범민주당 쪽에서 활동해온 김한길 전 대표가 보수 정당으로 어쨌든 길을 바꾼 셈이라서 리모델링이나 야권 연대 기획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감독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들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를 했다.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친 수험생 이야기. 정말 저도 보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정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그 대구의 한 학생이 직접 글을 올렸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감독관이 선택 과목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좀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자신의 그 생각대로 풀고 있었더니 갑자기 와서는 자신의 시험지를 강제로 넘겼다. 선택 과목 쪽으로. 너무 마음이 황망하고 긴장돼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그 시간대 사실 정말 긴장되고 자신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감독관이 어디서부터 풀라고 강제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시험의 제1원칙이 뭐냐면 쉬운 것부터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푼다 그 얘기죠. 실제로 현행 수능 시험에서 뭐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렇죠. 물론 있는 시험도 있습니다. 다만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어떤 시험 전에 적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감독관이 임의로 돌아다니면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학생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에 그런 줄 알아서 따랐는데 또 막상 잠시 후에 그 감독관이 와서는 내가 착각했다. 다시 원래대로 풀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미 그 시험 문제를 푸는 페이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화작,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에서 10점이 넘게 날아갔다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불수능이라고 지금 수험생들의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10점이면은 큰 당락의 여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나 당사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착오했다, 실수를 확인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이 또 글을 올렸어요. 이 감독관이 따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답니다. 자, 사과를 했는데 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 뭐 고소를 할 거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또 하나는 또 글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 자, 2차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어찌 보면 인생이 걸린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뭐 인생은 살다 보면 기회가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본인 실수가 아니라 감독관 판단 착오로 시험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이미 경찰의 신변 보호 처분을 받고 있던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만 5번 스토킹 신고를 했고요. 피살 전에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 요청을 2번이나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염건우 의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짧게 사건을 좀 요약을 해봤지만 시간대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전에 집에 남자친구가 그 가해자가 찾아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19일 오전에 오전 11시 29분에요. 네. 피해자가 중구 저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스마트워치로 이제 호출을 합니다. 위험 신호를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11시 32분에 명동의 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3분에 피해자가 두 번째 호출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위험 신호를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11시 36분에 경찰이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지금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결국 12분이 지난 11시 41분에 피해자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 피해자는 숨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 만에 어쨌든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 지점이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돼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워치에 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치 추적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거죠. 지금 결국은 그 중구 저동이 이 피해자의 자택이었었는데 네. 출동한 지역은 명동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500m가 떨어진 지점인데 500m 반경을 수색해서 한 범죄의 피해 상황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은 이 스마트워치의 오류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변 보호 요청할 때 지금 스마트워치가 개인의 워치가 아니라 사실 지난 11월 7일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긴급구조 요청을 한 건데 네. 피해 여성이 이제 오지 않아서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 범위가 너무 넓게 조사되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스마트워치가 도입되면 좀 더 빠르게 그 접근할 수 있고 더 위치를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입됐는데 이건 있으나 없으나 그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운용되는 그 스마트워치의 방식은요. 피해자의 위치값이 기주국을 통해서만 추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와이파이와 위성 GPS 값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이 신고자가 호출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1차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로 5초마다 휴대전화의 와이파이와 GPS를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휴대폰 기종마다 조금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2차 보안값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지국 중심에서 위치를 파악하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약 500m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지금 스마트워치로 2번 어쨌건 위험 신호를 보냈던 피해자의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1차에 출동했던 경찰이 명동으로 출동을 한 그 경찰들이 결국은 남대문 경찰서 경찰들이 출동했다는 거죠. 중구 저동의 관할은 중부경찰서입니다. 근데 남대문 경찰서 경찰들이 명동으로 출동을 한 그런 상황에서 중구에 있는 경찰들이 자택으로 출동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확한 그러니까요. 피해 범죄 상황은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동을 못했다. 근데 이제 중구경찰서 입장에서도 우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네. 또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흉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었고요.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상황이거든요. 법원에서 내려졌죠. 네, 그리고 경찰도 이 스마트워치의 이 오차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경찰이 명동에 출동한 건 뭐 그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출동했다고 치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 피해자가 강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네. 자택으로도 같이 보냈어야죠, 경찰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두 대의 경찰이 만약에 공조해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네. 한 팀은 그 장소로 가고 한 팀은 근처에 어쨌든 집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경찰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요. 지금 피해자가 여러 가지 그 위험 신호, 절박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6월부터 5차례 이상의 신고가 또 있어 왔었고요. 당일에도 지금 사실 2차례나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것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고 흉기로 위협을 했다든지 또 집안에 그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든지 또 이 그 스토킹을 굉장히 뭐 협박을 하면서 폭언을 하고 굉장히 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협박, 폭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스토킹 범죄가 이 안타까운 점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협박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 사랑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변 보호 접근 금지가 내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화가 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우발적인 충동이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맞아요. 마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11월 7일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때 이제 결국 분리 조치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더 지금 이 스토킹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난 15일까지 이 피해자가 임시 보호조치소에 있다가 자택으로 귀가했고 가해자가 오늘 진술 과정에서 그걸 보고 그때 이제 범행을 들어가는 걸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서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도 사실 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처까지 갔다가 온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11월 19일로 다시 돌려보면요. 그 당일날도 사실은 오전부터 피해자 집에 근처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을 있었고 했고, 흉기도 사실 미리 준비했잖아요.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예, 이게 사실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일단 흉기를 먼저 준비했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자해를 시도하긴 했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관련된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